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아크의 정의하고 아크 차단기. 이게 아크 차단기가 현재 아크 차단기를 설치하는 방향으로 지금 대부분 많이 가고 있거든요. 소방 안전 진단 같은 경우나 안전 나가면 최근에는 점검 나가면 무조건 웬만하면 아크 차단기 설치하는 방향으로 나가라고 그러고, 지금 일부 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아크 차단기에 나왔을 때 60% 이상 화재 절감 있다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고요. 제가 여기서 낸 자료 같은 경우 전기안전협회 같은 경우에는 실제 전기 화재 중에 아크 차단기로 화재를 줄일 수 있는 건 약 30% 정도라고 이제 전기 쪽에서는 얘기하고, 소방 쪽에서는 일부 책자 같은 경우에는 60, 많으면 80까지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전기적 점화원으로 따졌을 때 순수하게 아크로만 하는 어떻게 이거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퍼센트율은 많이 차이가 나는 수밖에 없는 거고요. 하지만 핵심은 아크 차단기를 통해서 대단히 많은 화재를 검출할 수 있고 화재를 예방할 수 있다는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많이 대두되고 있고 많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크는 결국엔 호주였고, 아크 방전 현상이 있을 때 호와 같은 형태를 띈다고 해서 우리가 아크라고 얘기하고요. 자, 아크 방전부터 살펴보면 전국에서 기본적으로 전이차가 발생하고 전국 사이에 기체에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절연 파괴 현상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때 열전자가 방출되면서 고열이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공기 중에 절연 파괴가 우리가 직류 같은 경우에는 센티미터당 30kV 정도면 공기 중에 절연이 파괴되니까, 절연이 파괴된다는 얘기는 결국 흐른다는 얘기고요. 직류인 교류인 경우에는 21kV 정도 이상이 되면 센티미터당 절연이 파괴된다는 개념으로 봤기 때문에 그 이상의 고전압이 걸리면 아크 방전이 발생하고 그 방전이 점화원이 돼서 화재를 유발시킬 수 있다는 개념이고요. 그래서 아크 차단기는 흔히 말해서 누전 차단기, 우리가 현재 쓰고 있던 누전 차단기에다가 아크, 스파크, 점화원이 그런 것들을 차단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안전에 더 유리한 차단기라고 볼 수 있고요. 크게 직렬 아크하고 병렬 아크로 아크 종류를 또 구분하기도 합니다. 직렬 아크라는 것은 부하고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아크고요. 병렬로 연결되어 있다면 병렬 아크라고 보고 있고요. 자, 아크 차단기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아크, 스파크를 감지해갖고 전원을 차단해주니까 화재 예방 효과가 크고요. 하지만 모든 것을 아크 차단기가 차단해줄 수는 없어요. 그래서 트래킹이나 과부하, 그다음에 미확인된 단락 같은 경우, 그리고 아크 차단기 범위 크기를 벗어난 경우에는 감지가 좀 곤란하다는 단점을 갖고 있고요. 현재 지금 나와 있는 것은 우린 KEC 241 2.1점의 전기기기에 의한 화재 방지에서 조금 언급이 되어 있고요. 전기 아크에 관한 거. 미국 같은 경우에는 1999년부터 아크 차단기를 적용해 왔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도 아크 차단기에 대한 중요성, 필요성 같은 것들이 많이 대두됐죠. 자, 구성 살펴보면 아크가 발생했을 때 특유의 주파수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 주파수를 감지해서 우리가 차단기를 동작시키는 형태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아크가 발생했을 때 주파수 파형이 일반적인 파형과 다르게 보고되어 있거든요. 각종 보고 자료라든지 이런 거 보면 파형이 다르니까 그 파형을 검출해서 차단해주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자, 구성 요소는 크게 열 센서와 자주 센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부하전류 센서, 이거하고 연결된 논리회로를 이용해서 차단하는 시스템이거든요. 이거는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아크 차단기 제품 같은 것들 보시면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이고요. 요거에 관해서 제품들 보시는 회로도 같은 것들 보시는 게 훨씬 더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요. 자, 도로 터널 살펴볼게요. 자, 도로 터널에 관한 내용, 특히 이제 연장 기준하고 위험도 기준 X등급, 위험도 지수인 X에 관해서 설명하시오라는 문제입니다. 먼저 도로 터널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도로 터널 같은 경우에 정의가 나와 있죠. 자동차 통행을 목적으로 지반을 굴착하여 지하에 건설한 구조물, 이걸 우리가 지하 터널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개착공법으로 지중해 건설한 구조물, 주로 박스형 지하차도 같은 경우들이 해당됩니다. 일단 땅을 파고 난 다음에 프리콘크리트로 구성되어 있는, 이미 공장 같은 데서 만들어 온 콘크리트 부채를 가지고 박스를 땅에다
매립해 갖고 터널을 만드는 형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기타 수공법에 의한 구조물, 대표적으로 이제 침매 터널 같은 것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먼저 이것 같은 경우에는 침매 터널은 육상에서 구조물을 이미 만들어 놓고요. 물속에 가라앉혀 갖고 터널로 연결시키는 형태가 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화재가 난 방음 터널 같은 경우 지상에 설치한 터널형 방음 시설. 이제 옛날 같은 경우에는 지붕을 잘 안 만들어 놓는 방음 터널 형태가 됐었는데 민원 같은 것들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방음 터널을 막아봤죠. 상부를 막게 되면서 오히려 화재 위험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크게 증대된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 그 재료 방음 터널에 그 방음을 역할하는 재질 자체가 현재 대부분 불연 재질이 아닌 가연성 재질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어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크게 신속하게 전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었고요. 자, 터널의 등급을 살펴보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길이를 갖고 등급을 정하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 500m, 1000m, 3000m, 그 다음에 3000m 이상 이렇게 구분합니다. 3000m 이상은 1등급, 3000에서 1000까지는 2등급, 그 다음에 1000에서 500까지는 그 3등급, 그 다음에 500m 미만은 그 4등급 형태로 길이에 따라서 구분을 하는데 이것은 뭐 일본이나 유럽, 전 세계가 대부분 이런 길이 형태로 구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길이에 맞춰서 우리나라도 제정한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위험도 지수가 나옵니다. 위험도 지수는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을 구분하고요. 29 초과하게 되면 1등급, 19에서 29까지가 2등급, 그 다음에 14에서 19까지가 3등급, 14 이하가 우리가 4등급으로 정했습니다. 그러면 이 위험도 지수 X값을 정하게 된 주요 인자는 뭐냐면 주행거리, 보통 터널 연장 길이하고 교통량, 그 다음에 터널 재원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터널 간의 경사, 높이, 곡률 반경, 그 다음에 대형차가 얼마나 많이 들어오고 가느냐. 대형차 같은 경우는 화재가 좀 크기 때문에 위험물 수송에 대한 법적 규제, 그 다음에 실제로 정체 정도, 그 다음에 통행 방식 이런 것들을 모두 잠재적 위험인자로 합산해갖고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자들을 얼마나 적어내느냐가 요번에 문제에서 물어본 핵심 포인트라고 볼 수 있고요. 자, 분기배관하고 확관형 분기배관에 관한 정의하고 표시사항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일단 분기배관이라는 것은 배관 측면에 구멍을 뚫어갖고 2개 이상의 관로가 생기도록 가공한 배관을 의미하는 거고요. 확관형 분기배관 같은 경우에는 배관 측면에 조그마한 구멍을 뚫고 인발 등의 소성 가공으로 확관시켜서 배관의 이음자리를 만들거나 배관의 용접자리에 배관 이음새를 갖고 용접한 배관 이음을 의미하는 거고요. 소방청에서 제시한 기술 기준을 반드시 통과한 것만 우리가 인정하고 있죠. 확관형 분기배관인 경우에는. 비확관형 분기배관 같은 경우에는 배관 측면에서 분기배관 4겹 이상의 구멍을 뚫고 배관 이음새를 용접 이음한 이음배관을 의미하는 거고요. 배관 분기배관의 표시할 사항들 같은 경우에는 성능 인증 번호 및 모델명, 제조자 상호, 그리고 치수 및 호칭백, 구경, 제조 연호일, 그 다음에 제조 번호, 그 다음에 제조 회사가 로트 번호가 있으면 로트 번호 나와 있는 거고요. 스케줄 번호나 배관 제조 또는 KS 규격명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설치 방법도 표시하게 되어 있고 품질 보증 내용 및 취급 시 주의사항 같은 것들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관한 내용을 물어본 거고요. 자, 버지스 윌러식에 의해서 프로판의 연소 하한값을 구하라는 얘기고요. 연소열이 몰당 2220kJ이고요. 연소 하한계 값은 소수점 첫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버지스 윌러식 같은 경우는 하한계 기준으로 살면 LFL 곱하기 연소열이 1050 킬로칼로리죠. 우리가 몰당 잡혀 있는 거니까 지금 여기서 주어진 게 우리가
연소열 같은 걸 연소열을 구해야겠죠. 연소열 구하려면 연소열은 지금 주어진 게 그 하한계가 프로판의 연소열이 주어졌죠. 그 단위 변화를 해야 되니까 그 2220 킬로줄로 나와 있죠. 그래서 몰당이니까 이를 칼로리로 환산해야겠죠. 칼로리로 환산하면 4.186 킬로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1킬로칼로리로 환산할 수 있으니까 이래갖고 환산을 하면 530.399가 나오게 되고요. 그러면 하한계 값을 구할 거면 이걸 넘겨버리면 되죠. 넘겨버리면 LFL은 1050 나누기 연소열. 그러면 계산을 하면 1.978 정도, 79 정도 나오니까 1.98 정도. 비교적 그냥 단순한 문제고요. 그렇죠? 자, 조도에 관한 설명을 하시고 그 다음에 비상 조명 등과 관련된 화재 안전 기술 기준에서 조도에 관한 내용들을 설명하시오. 자, 우리가 조도에 관해서 얘기하면 먼저 전체적인 개념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자, 먼저 광원에서 나오는 거, 광원에서 나오는 걸 판단하는 거고 우리가 광도라고 얘기하죠. 광원에서 단위 입체각당 빛의 양, 그리고 특정 방향의 빛의 힘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단위 시간당 빛의 양은 광속이라고 얘기하고 루멘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이것이 실제 바닥에 단위 면적당 입사하는 빛의 양을 우리가 조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럭스로 불리고 있고 그것이 실제로 우리 눈에 투영되는 것. 그래서 광원을 그 방향에서 바라본 투영 그 면적당 광도이고 광원 밝기를 의미하는 것이 휘도. 실제로 얘기하면 쉽게 얘기하면 우리 눈에 들어오는 빛의 양을 휘도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휘도 쪽으로 실제 이곳에 밝기가 어느 정도냐라고 표현할 때는 휘도가 제일 좋은 방법이긴 한데 우리 측정 같은 거 할 때는 조도 값이 가장 객관적으로 쉽게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조도 값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면적당 광속 양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럭스로 표현을 합니다. 자, 화재안전 기술 기준상 우리가 조도 기준 나와 있는 것은 비상 조명 등 대표적으로 거실과 피난 경로에서 조도라고 얘기하면 바닥 면적당 1룩스 이상을 요구하고 있는 거고요. 도로 터널 같은 경우에는 차도하고 보도 쪽은 10룩스, 그 외에는 1룩스 이상. 고층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피난 안전구역의 조도가 바닥 면적당 10룩스 이상을 요구하고 있죠. 참, 우리는 이렇게, 근데 조도 기준의 최소 기준만 얘기하는데, 조도에서 제일 중요한 건 사실 조도 균제도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 사이에 얼마나 조도 차이가 발생하느냐.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NFPA 같은 경우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려해서 조도 균제도라든지 이런 부분을 검토하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현재 최소 조도 기준으로만 보고 있는 문제점이 있긴 하죠. 하지만, 현재 현행 규준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자, 또 6번. 자, 메탄의 고유 발열량이 55,528 kJ/kg이다. 이때 메탄의 저희 발열량을 계산하고 저희 발열량에 대해서 설명해라. 먼저 크게 발열량은 고유 발열량과 저희 발열량이 있죠. 우리가 고유 발열량은 진짜 전체 발생할 수 있는 열량, 총 발열량이라는 의미고요. 저희 발열량 같은 경우에는 연소 생성물인 수증기, 물 상태에서 발생하는 수증기가 기체 상태일 때 발생하는 총 열량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 발열량 같은 경우에는 고유 발열량에다 물의 증발량을 뺀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계산을 해본다 그러면 이 문제는 조금 다른 문제랑 좀 다르게 나온 게 대부분 발열량 계산할 때 기체 같은 경우에는 최적당 칼로리라든지 최적당 열량으로 얘기하는데 얘는 킬로그램으로 계산된 문제. 그러니까 다른 고유 발열량과 저희 발열량 같은 경우는 대부분 계산식이 기체 같은 경우에는 최적당 나와 있었거든요. 근데 이 문제는 최적당 나온 게 아니라 지금 주어진 게 킬로그램당 나와 있고요. 그래서 계산을 하려면 기존에 나와 있는 책자들 아마 책자나 다른
문제들 풀이를 보시면 발열량 계산식이 고체, 액체, 기체로 나눠져서 그 공식들이 나와 있는데 그 공식을 적용해 갖고는 좀 풀기가 좀 곤란한 경우가 돼 버렸어요.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 달라서. 자, 그래서 먼저 메탄을 산소하고 반응시키니까요. 그다음에 이산화탄소하고 최종적으로 물이 나오죠. 그랬을 때 얘가 2몰. 그러니까 지금 1몰을 가지고 얘가 2몰이 만들어지는 거죠. 물이. 그렇죠? 네. 그런데 얘를 킬로몰 기준으로 다 잡는다 그러면 전부 킬로짜리 붙으면 되고요. 그래서 얘는 그럼 킬로몰당 기준을 하면 분자량이 16이 되는 거고 탄소 12, 수소 4 합치면 얘는 18이 되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이 경우에 우리는 저희 발열량을 구하려면 자, 고위 발열량에다가 이게 1대2 비율이니까 그대로 계산할 수 없어서 물의 몰수 곱하기 물의 그 물질량, 그 다음에 연료의 몰수 곱하기 연료의 물질량 곱해주고 여기다가 물의 그러니까 잠깐만요. 여기서 고위 발열량 더해주고, 그다음에 연료 몰수 곱해주고, 물의 증발량량, 증발량을 곱해줘야죠. 자, 그러면 이게 나온 게 지금 저희 발열량을 물어봤는데 고위 발열량 주어져 있으니까 52.28 주어져 있고, 몰수비로 따지면 물의 몰수는 2몰이 되는 거고, 물의 물질량을 보면 얘가 18이 되는 거고 여기 1이 되고 이쪽이 16이 되고 곱하기 물의 증발 잠열이 주어진 게 2260 킬로줄당 킬로그램이니까 계산을 하면 5443 킬로줄 퍼 킬로그램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시면 그렇게 약간 까다로운 게 이게 주어진 게 여지껏 주어지는 대부분의 최적당으로 나온 것들이 아니라 킬로그램당 킬로줄로 나왔기 때문에 조금 까다롭게 풀 수밖에 없어서 기존에 아마 유사한 문제들과는 좀 다르게 풀 수밖에 없었어요. 그 부분이 좀 까다로웠을 것 같고요. 이거 푸신 분 있으세요? 잘 풀었어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발열량에 관해서는 저희 발열과 고유 발열량에 관해서는 설명드렸고요. 자, 영상별류기 작동 원리. 자, 영상별류기는 자, 기본적으로 누설전류 검출해가 검출하는 장치로 화상형 철심의 검출용 2차 코일로 감아 있는 거고요. 자, 작동 원리는 영상별류기 1차 축에 전류가 흐르면 그 비에 대해서 2차 축에도 전류가 흐릅니다. 근데 영상별류기는 지락전류를 측정하기 위해서 단상으로는 최소 2개, 삼상이라면 3개의 전선을 영상별류기 내로 관통시키고요. 전류가 들어가고 나가는 크기가 평상시에는 늘 같죠. 하지만 지락이 발생하면 전류가 정상적으로 회로를 통하지 않고 일부가 대지로 지락 전류를 흐르게 됩니다. 우리가 이거 누전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 누설 전류를 검출해서 알려주는 장치가 영상별류기입니다. 그래서 영상별류기 같은 경우에는 공칭 작동치가 전류값이 200mA 이하를 감지할 수 있어야 되고요. 공식의 그 다음에 크게 권선형과 관통형 두 종류가 있습니다. 자, 다음 8번. 자동화 탐지 설비 중 아날로그 감시기, 다신호식 감지기, 아령 수신기로 사용되는 차폐선
종류하고 시공 방법에 관해서 설명하시오. 자, 우리가 차표서는 쉴드 트위스트 페어 케이블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쉴드라는 것은 케이블 피복에 금은망처럼 가는 선으로 짜여 있는 케이블에 금은망의 기기나 접지 회로하고 연결시켜서 접지를 해놓은 것을 의미합니다. 전자파 방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쓰는 거죠. 그래서 아날로그나 다시노식이나 수신기용으로 주로 쓰고 있고요. 피복에 따라서 UTP, FTP, STP로 크게 구분할 수 있고요. 그래서 전송거리가 가장 길고 성능이 가장 우수한 건 STP 상태이죠. 그래서 어떤 피복 상태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크게 구분할 수 있고요. 유도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 어차피 오동작이라든지 소선 우려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반드시 차폐용 전선이 필요하게 되는 거고요. 시공 방법은 이게 얘기가 많이 나왔던 게 많이 나왔던 이유가 2개 이상 접지하게 되면 오히려 얘가 안테나 역할을 해갖고 그 자체가 전자유도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만 접지를 시켜야 되는데 실제로 이런 부분들에서 잘 모르고 2개 이상 접지하는 경우들이 꽤 있었기 때문에 옛날부터 이 문제에 관해서는 얘기들이 몇 번 나온 적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관해서 주요 핵심사항으로 물어본 걸 거고요. 보통 광케이블 설치한다 그러면 어차피 케이블이다 보니까 케이블 트레이에 시공하면 될 것이고요. STP 같은 경우에는 전선 간의 배선으로 시공해야 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내열 성능 확보가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허용도 한 105도 이상 허용할 수 있는 정도의 내열 성능을 갖고 있는 케이블을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관한 질문을 한 문제이고요. 자, 다음 문제 9번은 성능유지 설계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냥 성능유지 설계에 관해서 현재 제시하고 있는 경보 설비에 관해서 설명하시오. 그래서 지금 성능유지 설계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살펴보면 자동화재 탐지기 수신기하고 수신기하고 중계 사이, 중계기하고 중계기 사이 배선은 루프백 시스템을 이용해서 통신 간선을 이중할 것. 왜냐하면 한쪽이 끊어져도 반대쪽으로 돌아가서 통신이 원활하게 유지되도록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거고요. 자, 수신기는 선로의 단란 등 이상이 발생한 경우에도 성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보호 기능을 가진 것 또는 보호 설비를 설치할 것. 보통 아이솔레이터를 이용해갖고 그 구역만 끊어버릴 수 있게 해주거든요. 안 그러면 고장난 지역 외에 다른 지역으로 고장이 확대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고장을 한두 구역으로 제한하기 위해서 아이솔레이터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 거고요. 자동화재 탐지 설비에 동별 중계반을 설치해갖고 소방시설이 신속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계획할 것.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중계기들을 이용해서 신속하게 동작할 수 있도록 동별로 설치하도록 제한한 거고요. 지하주차장 또는 물리창고에 설치되어 있는 화재 감지기는 특수형, 이 중에서도 아날로그 방식의 공기흡입형 등이라고 해서 현재 공기흡입형 감지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광센서, 광케이블형 감지기가 설치된 예도 실제로 성능 심의 같은 경우에는 있습니다. 자, 시각경보기 같은 경우에는 2개 이상이 설치되어 있다 그러면 한눈에 들어온다 그러면 얘가 점등 순서가 틀려버리면 광발작 같은 걸 일으켜요. 그래서 그런 광발작 같은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최대한 같이 깜빡일 수 있도록 동기 점등 방식, 같이 깜빡이도록 동기기를 설치해갖고 동기 점등 방식을 요구하고 있는 거고요. 비상방송용 스피커는 피난용 승강장, 공연부에도 적용할 것. 그 다음에 관광 호텔 객실 등에는 사운드 베이스 감지기를 적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경보 같은 것들이 호텔 같은 데는 객실 같은 경우가 좀 우리가 대부분이 경종 같은 것들이 복도에 설치되어 있다 보니까 문이 닫히고 그러면 잘 음이 안 들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감지기 자체가 신호를 좀 내서 안에 있는 침실에서 자고 있는 사람들까지 경보를 들을 수 있도록 규정을 한 거고요. 자, 기계실 등 소음이 큰 장소인 경우에는 출력을 좀 10W 이상 키우도록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 10W 키워도 보통 귀마개 같은 걸 하고 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시각경보기가 필수적으로 필요한 거고요.
자, 종합방정실과 양방향 피난을 위해서 피난 안전구역이나 옥상 출입구에는 통화가 가능한 비상전화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능심의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 문제도 또 성능 유지의 소방 설계할 때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특히 물류창고, 창고용 판매시설. 그러니까 2년 전에 창고 화재가 크게 한번 났죠. 그거 관련해 갖고 새롭게 들어간 규정에 관해서 물어보고 있는 내용이고요. 거기에 관해서 경보설비, 피난설비, 방화시설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경보설비 같은 경우에는 공기흡입형 등 특수감지기. 그래서 이게 문제가 공기흡입형 등이라고 하다 보니까 현재 공기흡입형 외인 경우에는 다른 성능 심의에서 지적사항들도 좀 나오고 있긴 하거든요. 이런 부분은 조금 향후도 좀 개선이 돼야 될 사항들이고요. 장단점이 다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비상방송 설비도 음량을 3와트 이상 요구하고 있는 거고요. 실내인데도 불구하고. 자, 피난 설비 같은 경우에는 렉크식 창고 렉 통로 부분에 축강식 피난 유도선 또는 렉 부착 유도 등을 설치해서 피난 설비의 인지도를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규정을 창고인 경우엔 적용하라는 의도이고요. 그 다음에 방화구역 완화 제한을 해라. 현재 드렌처 설비 등을 도입해갖고 3,000제곱미터마다 내열 구조로 배구를 구획하라. 불가피한 경우에는 방화 셔틀을 설치할 수도 있다는 개념이고요. 물류창고의 자동 소화 설비, 컨베이어 벨트나 수직 반송 장치 등은 방화 구획해갖고 성능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요거에 관해서 물어본 겁니다. 컨베이어 벨트나 이런 수직 반송 장치 같은 경우가 실제로 방화 구획이 대부분 잘 안 돼 있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들이 필요한 거고요. 실제로 창고 같은 경우는 이렇게 구획하기 어려운 형태를 많이 구성하고 있어서요. 이런 부분은 좀 개선이 돼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방화 벽에 관한 내용이네요. 자, 이건 그냥 규정을 쓰라는 얘기죠. 그래서 방화벽에 관한 피난 방화 규칙하고 지하구에 관한 방화벽에 관해서 쓰란 얘기고요. 자, 먼저 피난 방화구에 살펴보면 먼저 자립식 형태 홀로설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외벽에서 외벽 지붕 면으로 0.5m 튀어나오게 하도록 하고 있고요. 0.5m 튀어나온다면 실제로는 이런 건축물 보신 적 별로 없을 거예요. 안 하거든요. 이렇게 설치하기가 거의 곤란하죠. 방화벽 설치한다 그러면 가로 세로 2.5m 이상, 최소한 60분 방화문 이상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외 규정은 14조의 2항의 규정을 방화벽 구조에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은 방화구에 관한 설치 기준이고요. 그래서 요거에 관한 내용도 일부 적으실 필요가 있고요. 지하구에 관한 기준은 지하구만 하는 내용이고요. 항상 닫힌 상태 유지하거나 자동 폐쇄 장치에서 화재 신호를 받으면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여야 한다. 지하구 특성상 닫아놓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계속 지속적으로 이동을 하거나 공기 유동이 있어야 되는데 공기 유동이 있으려면 지하구가 닫혀 있으면 곤란하겠죠.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문을 열어놓고 운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신호를 받아서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로 하는 경우가 제일 많고요. 설치 기준은 앞에 것들하고 동일한 내용은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방화벽 관통하는 부분은 내화 충전 구조로 마감하도록 되어 있고요. 지금은 내화 체험 구조 형태로 만들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방화벽은 분기구 및 국사, 변전소 등 건축물과 지하구가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 건축물로부터 20m 이내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화재 확대를 방지하기 위함인데 구조에 따라서 이 규정을 만들 때는 그 구조에 따라서 될 수 있으면 최대한 건물 쪽으로 붙이려고 했는데 건축물마다 상황이 전부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최대 20m까지 완화시켜서 만들어진 규정입니다. 그 다음에 자동 폐쇄 장치는 당연히 기술 기준에 적합한 걸 설치해야겠죠.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는 내용이고요. 자, JSA. 이것도 이건 코사 코드에 나온 거고 이게 바뀐 지가 한 2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럼 이게 제정된 지가. 그래서 그거에 관해서 나온 내용이고요.
인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실제로 재난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걸 설계하는 단계보다 이걸 운영하는 단계에서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사고 같은 것들이. 그래서 이걸 운영하는 단계에서 가장 효과적인 분석 방법이 작업 안전 분석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코사코드에 있는 내용대로 살펴본다면 절차 같은 경우가 먼저 평가 대상 선정하고요. 작업 단계를 구분합니다. 보통 이때는 10단계 정도 내외가 적당하고요. 이보다 많아지면 오히려 혼란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이하 단계로 제한하고요. 그 다음에 유해 요인 요소, 그러니까 유해 유험 요소를 파악해야 됩니다. 이 유해 유험 요소는 기계적, 전기적, 물리적, 생물학적, 그 다음 화재 폭발 위험, 작업 환경으로 인한 요인, 그 다음에 육체적 작업 부담 또는 작업의 어려움, 그 다음에 조직 관련 등 다양하게 나와 있는 유해 유험 요인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단계별 안전 작업 절차를 수립합니다. 유해 유험 요인을 제거하고요. 그 다음에 기술적 대책을 수립하고 그것에 맞춰 절차서 같은 거 관리적 대책 수립하고 그 다음에 교육적 대책이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작업 안전 분석 양식에 의해서 양식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방법들로 돼 있는데 요거는 사실은 쓰기가 거의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죠? 코사코드 바뀐 것까지 다 체크해가면서 새로 제정된 것까지 체크해가면서 시험 보기 좀 어렵죠. 자, NFPA 72 언웨이티드 알람 같은 경우에는 뭐 늘 출제될 수 있는 문제로 대두됐던 거고요. 우리 비아즈부가 우리 설비들을 동작시키지 못하게 하는 내려놓는다든지 셧다운 시킨다든지 이런 문제점들이 많이 수반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중요하죠. 그래서 크게 NFPA 같은 경우에는 성가신 경보라고 해서 누이선스 알람이라고 하는 경보로 구분하고요. 이게 이제 뭐 기능적, 환경적, 유지 관리 또는 설치상 요인에 의해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비화재보를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악의적인 허위 경보라고 해서 멜리시어스 폴스 알람이라고 하거든요. 얘는 인위적인 요인 중에서도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는 고의적인 행위나 오동작이란 비화재보입니다. 그래서 아주 악성적인 비화재보를 의미하는 거고, 그 다음에 고의가 아닌 경보가 있습니다. unintentional 알람이라고 해서 악의가 아닌 비화재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악의가 없이 행동한 사람에 의해서 화재 경보기가 동작한다든지 어떤 악의를 갖고 있지는 않지만 사람들이 붐벼서 누른다든지 밀려서 눌린다든지 이런 경우들 해당될 거고요. 아니면 점검 아니면 점검이나 정비하다가 눌려진 경우들 이런 경우가 전부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분류할 수 있는 게 원인 모르겠어. 그렇죠? 기타 요인에 의한 거, 미확인된 경보 같은 경우, unknown 알람이라고 해서 이렇게 크게 72에서는 구분하고 있어요. 그래서 각각의 방지 대책들이 나와 있죠. 그래서 먼저 누이선스 알람 같은 경우에는 감지기수가 너무 많으면 곤란하니까 제한하고요. 됐으면 연기 감지기보다는 열 감지기가 훨씬 더 오동작이 적기 때문에 이런 걸 쓴다든지 아니면 적응성 있는 감지기를 설치한다든지 그리고 복합형 감지기, 오화 회로보다는 엔드 회로를 구성해서 훨씬 더 비화재를 줄이는 방법. 그리고 감지기 같은 경우에는 보통 10년이 지난 감지기 같은 경우에는 특히 노후도로 인해서 오동작들이 많이 발생한다 그러니까 경련 변화에 따라서 감지기를 한 10년 정도 되면 교체를 해준다든지 이런 유지 보수 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오동작 우려가 적은 감지기나 수신기 선정하면 되겠죠. 아무래도 근데 대부분 이런 감지기들이나 수신기인 경우는 좀 고가인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설치 유지상 대책 같은 경우로는 청소해주고 깨끗하게 습기 같은 것들이 많은 지역 같은 경우에는 특히 연기 감지기는 습기, 먼지, 연기를 구분 못하니까 이를 제거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담배를 피는 장소라든지 열원을 취급하는 장소 이런 부분들도 적절한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품의 품질 향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오동작을 방지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가장 문제가 되는 악의적인 허위 경보 같은 경우에는
제일 좋은 방법은 이제 교육 계도, 교육을 통해서 계도를 하는 것이라든지, 그리고 훈련 통해서 대처 능력 강화하고, 그리고 CCTV를 설치해서 CCTV로 지금 감시하고 있다는 걸 알려주거나, 아니면 CCTV 설치되어 있다는, 실제 CCTV 설치 안 돼 있는데 무조 CCTV 갖다 놓고 CCTV 설치되어 있다고 알려주면 어때요? 사람들이 그 앞에 가서는 혹시 CCTV가 있을까봐 이런 행위들을 안 하니까 그런 것들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죠. 제일 좋은 건 CCTV를 많이 설치하는 건데, CCTV 같은 경우에는 많은 비용이 수반되다 보니까 그러한 점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순찰 강화해갖고 이런 행위들을 하지 못하도록 순찰을 강화하는 방법들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법들을 갖고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CCTV에 관한 내용들, 자, 이 이제 몇 가지가 이제 1교시의 내용이었고요.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좋을 테지만 너무 길게 들으시나고 힘드시는데, 제 것마저 길면 여러분들 다 지칠 것 같아서 최대한 빠르게 좀 얘기를 했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